네, 여러분, 7번째 파이널 모의고사 강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비밀번호는 5283번입니다. 자, 다음 중 행정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조문 문제입니다. 앞에는 특별히 틀린 게 없죠. 근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에는 그 말일의 다음 날로 기간이 만료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일로 그냥 기간이 만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뒷부분 때문에 틀렸지, 나머지는 이 두 가지 법률이 짬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고요. 또 실내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 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 입법이 허용된다라고 해서 예신송공이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가능한 경우죠. 소급금지 원칙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넘어가고요. 법령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 처분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른다. 이것도 뭐 특별히 설명이 필요 없고, 그리고 4번도 우리 행정기본법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이 필요 없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행정행위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의 취소를 다시 취소. 취소를 다시 취소. 뭐가 나와야 돼요? 부치치부 수치치긍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과세처분, 최초의 처분이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세금 내라고 했기 때문에 부정적이죠. 그래서 부치치부입니다. 그래서 1번이 옳게 되는 것이고요. 2번, 이것도 많이 봤죠? 평가 인증의 취소는 실질적으로는 철회에 해당한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철회는 원래는 취소랑 다르게 그 이후부터 효력이 없어지는 장래후기 때문에 만약에 과거로 소급해서 그 효력을 없애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사실 이 영유아 보호법 어린이집 평가 인증, 사실 어린이집 평가 인증에 대한 키워드 나오면 이 판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요. 이름만 취소고 철회가 맞다. 강학상 철회다. 그리고 철회의 효과가 장래인데 만약에 소급효를 시키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하세요. 3번. 이제 이런 게 이제 낚시죠. 급하게 있다 보면은 왜 틀렸지 하고 그냥 뭐 별거 아니네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취소 심판을 제기한 경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취소 제기를 하는 것은 직권 취소에 해당한다. 직권 취소는 행정청, 처분청에서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때만 직권 취소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직권이 아니라 쟁송 취소입니다. 여러분, 쟁송 취소 잘 기억하시고요. 그럼 4번. 종전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의 경우 그 하자나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당연히 누가 해야 되겠어요? 행정청이 해야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취소나 철회를 하려고 하는데 취소나 철회를 하려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러한 이유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이유로 취소를 했고 철회를 했어요 라고 하는 입증 책임은 그 처분을 하는 행정청에게 있는 것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신뢰보호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이런 건 이제 조문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넘어가고요. 2번도 상당히 많이 나왔던 판례 문구 그대로입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 기간에 걸쳐서 과세를 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플러스 과세관청이 이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그 사정까지도 모두 객관적 플러스 주관적인 의사까지도 모두 요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객관적 사실만 있으면 되지 주관적인 필요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리게 되는 것이고요. 자, 건축주가 건축허가 내용대로 공사를 상당한 정도로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 건축법에 위반된 하자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그 일부분에 철거를 명할 수 있기 위하여는 그 건축허가를 기초로 해서 형성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고려해서 건축주가 입게 될 불이익과 공익을 서로 비교 형량해가지고 공익이 더 클 때 그래야지만이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상당히 길게 쓴 것뿐입니다. 사실 이번 회차가 별표로 따지면 이제 4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쉬운 논점인데 약간 좀 길게 풀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에 대한 압박과 또 우리가 짧게 요약만 해놓은 거는 읽으면 바로바로 이해가 되는데 굳이 그걸 좀 늘려놓으면 이해가 좀 안 되거나 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에 대한 그런 지문들이 바로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약간 좀 어렵게 느껴졌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뒤로 가면서 좀 더 쉬워지긴 합니다. 앞쪽에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모아놨어요. 자, 그 다음 4번.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자, 이 문장도 정말 많이 나왔던 빈출 지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설명이 필요 없고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볼게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주택 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시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 자, 이거랑 비교해야 될 게 뭐였어요? 단순 동의 요건은 반드시 국회에서 정할 필요는 없지만 정족수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동의 요건은 포괄위임 입법 금지 원칙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해서 이 내용을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그렇죠? 읽어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를 판결문 문구로 쭉 길게 늘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시 필요한 토지 등의 소유자의 동의 정족수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야죠. 동의 정족수 몇 분의 몇으로 할 거냐 이거는 국회에서 반드시 정해야 되지만 소유자의 동의 요건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반드시 정하지 않아도 돼서 포괄위임 입법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결론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TV 방송 수신료 금액 결정 국회가 스스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대신 누가 그 금액을 걷느냐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그렇죠? 3번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 법령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원은 해당 행정규칙이 법 질서상 부존재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행정기관이 한 조치의 당부를 그 위에 있는 상위 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냥 리딩 판례 문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번 법령의 일부 개정된 경우에는 기존 법령 부칙의 경과 규정을 개정 또는 삭제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개정 법령에 따라 다시 경과 규정을 굳이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존 법령의 부칙의 경과 규정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대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없애버렸으면 새로 있어야겠죠. 근데 없애지 않았다면 기존 거를 그대로 부칙을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부칙은 이 법은 언제부터 적용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작년에 소방 간부 시험에서 나왔던 기출인데 뭐 자주 나올 수 있을 만한 지문은 아니지만 충분히 뭐 한두 번 정도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구를 그대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5번으로 넘어갑니다.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것만을 다음 내용에서 모두 고른다면 이런 거는 이제 굳이 제가 강의로 따로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설을 보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자, 6번 다음 중 정보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조문 문제 넘어가고요. 이것도 너무 쉬운 지문이죠? 둘 다 조문이었습니다. 공공기관에 의하여 보유 관리되는 정보가 공개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게 이제 이 문장 한 문장을 읽으면 이 자체가 이제 키워드가 돼서 그 뒤에 이렇게 내용이 나오면 오케이 이렇게 내용과 반대로 나오면 틀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결론적으로는 공개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그 정보가 보유 관리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가 전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그 기술 있죠? 기술로 그 기초 자료를 검색 편집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정보를 준다 하더라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 컴퓨터 시스템 운영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정보 줘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비록 정보 공개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정보가 되어 있진 않지만 전자자료로서 검색하고 약간 편집했을 때 크게 무리가 없다면 그거는 정보 공개를 해줘야 될 하나의 자료이다. 이 결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3번은 안 된다 되어 있죠. 그렇죠?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이 문구라기보다 이 개념을 기억하시고 문구를 읽어보면서 이 맥락이 그대로 간다. 그럼 오케이. 근데 마지막 안 된다. 그럼 X.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이것도 뭐 조문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답은 3번으로 찾아가시면 되고요. 자, 7번 다음 중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해서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죠? 많이 봤던 지문들은 제가 넘어갈게요. 뒤로 갈수록 사실 앞에서 많이 봤던 지문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파이널 모의고사 시간에 하나씩 읽어드리고 판례 설명해드리는 거는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는 겁니다.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뭐 특별히 설명이 필요 없고 3번이 왜 틀렸냐?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기까지는 뭐 특별히 뭐 틀릴 만한 문제가 없는데 과태료 부과 관청의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관할로 한다 했어요. 과태료를 부과한 그 행정청의 소재지가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그 민원인, 당사자라고 표현하죠. 그 당사자의 주소지가 바로 관할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고요. 4번도 뭐 14세 미만의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조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틀린 거 3번이죠. 8번, 다음 행정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도 정말 많이 봤던 지문입니다. 예전에는 이 지문이 맞을 수는 있지만 몇 년 전부터 바뀌었다라고 했어요. 행정 예고는 무조건 먼저 해야 되고 예외적으로 안 할 수 있는 경우만 얘네들이다 라고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1번 틀렸고요. 기억.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 변경 고시는 의견 청취 대상이다. 자, 의견 청취 같은 경우는 사전 통지죠. 뭔가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전에 의견을 좀 듣겠다라는 건데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구역을 바꾸겠다는 게 물론 어떤 주민들에게는 내가 기존에 사용했던 도로가 바뀔 수 있으니까 좀 불이익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의견 청취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 의견 청취를 하는 거지 도로 같은 경우는 특정인에게 하는 거예요. 도로를 바꾼다는 게 아니죠. 일반인에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를 누가 사용할지 앞으로 누가 사용하고 과거에 누가 사용했는지를 다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전부 다 의견 청취를 다 들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도로구역을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에서 말하는 의견 청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자, 디귿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이건 여러분들한테 좋은 하나의 판례 기준이라고 했었죠. 그 민원 처리 기간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훈시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혹시 그 업무를 처리하다가 관련 규정상 정해져 있는 날짜를 어긴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절차상 하자로 보지는 않는다라는 하나의 판례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실체적 내용의 하자가 없는 이상 절차적 하자만으로 독립한 위법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것도 상당히 좋은 지문인데 절차적 하자는 기속이냐 재량이냐를 전혀 따지지 않고 독립한 취소 사유가 되는 게 결론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시험에 정말 잘 나올 수 있는 좋은 지문이기 때문에 기억하시고요. 처분에 이유 제시 하자가 있는 경우 행정 쟁송 계속 중에 보완하면 치유가 됩니까? 아니죠.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뭔가를 해야지 치유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틀리고 디귿만 맞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은 강제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좀 읽을 게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웠을 거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개별 사건에 있어서 위반 내용 시정 의지 등을 감안해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죠. 행정청이. 그렇기 때문에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쵸? 두 개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할지는 행정청의 재량이고 반드시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더욱더 재량을 잘 부려가지고 더욱더 효율적인 걸로 선택을 할 거기 때문에 둘 다 중첩적인 제재가 되지도 않죠. 선택을 하니까. 두 개 다 동시에 부과하지는 않으니까 똑같은 이유로. 그래서 이런 판례가 나와 있고 지문도 기억이 옳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국세징수법상의 공매통지는 처분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 물어보는 거죠. 자, 우리 강제징수에도 독압, 매청 기억나시죠? 그 중에 바로 매인데요. 매각 결정 자체는 처분성은 있어요. 하지만 이거랑 이름이 비슷하고 의미가 비슷한 애들 이거 기억하라고 했었죠? 공매 결정, 공매 공고, 공매 통지는 처분성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니는 틀렸고요. 자, 디귿도 너무 많이 맞습니다. 매점에서 퇴거해라. 퇴거는 그 사람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 공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 자기 의무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집행 대상이 안 된다라는 거 했었고요. 자, 이것도 많이 봤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민원인이 있는데 그 민원인이 시정명령 취지에 부합하는 어떤 의무를 이행하려고 했는데 행정청이 이를 위법하게 거부를 해서 결론적으로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행정청이 취소 처분을 했다면 누가 억울해요? 행정청이 억울해요? 민원인이 억울해요? 민원인이 억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일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판례가 바로 여기서 나왔던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고요. 10번 국가배상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국가배상에 있어서 군인, 우리 또 전투하는 군인이나 경찰
그분들 같은 경우는 국가배상에서 이중배상 금지 원칙에 적용이 된다 했는데 적용이 대상이 되지 않는 대표적인 두 가지 직업군이 뭐라고 했었죠? 공익근무요원과 경비교도는 적용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걸 아는지 물어보는 질문이었고요. 상호보증과 관련된 판례도 많이 봤죠? 반드시 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판례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도 않습니다. 사례가 없더라도 실제로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으면은 상호보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했던 그 판례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공무원에 대한 전보 인사가 인사권을 다소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는 그 전보 인사가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죠. 이것도 이대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이게 이제 어떤 판례인지까지도 기억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좀 필요한데요. 우리 왜 그 시청 공무원이 그 시장이 약간 부패가 있어 보여가지고 그거를 약간 좀 신고를 한 거죠. 그랬더니 다음 인사 시즌에 시청 소속 공무원이 갑자기 어디로? 동사무소로 전보가 됐어요. 그걸 가지고 이거는 위법한 인사권 행사다라고 해서 했지만 그 결론이 뭐였어요? 판례가 다소 부적절하게 인사권이 행사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당연히 불법 행위까지는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의 판례를 조금 더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지문을 구성하냐 아니면 이 부분을 가지고 지문을 구성하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 개 다 기억하셔서 3번이 옳은 지문이라고 기억하셔야 되고요. 4번도 상당히 좋은 지문이었습니다. 우리 그 이중배상 금지 원칙에서 결론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국가배상으로 먼저 배상을 받고 그래버리면 다른 법률에 의해서 또 배상을 받는 거를 터치를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근데 이미 다른 법률에서 보상을 받았는데 국가배상에서 또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 보시면은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이미 보상을 받았다면은 국가배상은 안 되지만 국가배상을 먼저 받은 다음에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 청구는 터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다 기억하면 너무 좋은데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준으로 요게 나는 더 잘 외워진다 그러면 요것만 기억하시고 요게 잘 외워진다면 요것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서 시험에 나오면은 먼저 하나를 적어요. 결론만. 그쵸? 그다음 반대로 또 적으면 되잖아. 눈으로 보고 적으면 쉬우니까. 그래서 정답을 맞추면 되고 그래서 4번이 이제 틀린 거죠. 옳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11번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 판례 문구 그대로입니다. 이거 그대로 암기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을 구분을 이론적으로 하자면 합법적으로 뭔가를 하다가 손해를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누가 손해를 받았을 때 해주는 것이냐에 따라 좀 달라진다 했지만 우리 실무상으로 현실적으로는 합법과 또 불법이 약간 섞여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게 실질적으로 손실보상으로 봐야 되냐 손해배상으로 봐야 되냐 딱 공식처럼 끊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판례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손실보상 청구권에는 손해전보라는 그 요소가 이제 짬뽕이 돼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두 가지가 다 뭔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게 여기 있어요. 동시에 다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두 개가 섞여 있으니까. 왜냐하면 손해 자체는 그게 손해배상이든 손실보상이든 손해 자체는 동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결론만 기억하시고 물론 각각의 근거,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다른 거죠. 하나는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있으니까요. 그 내용이 여기 이렇게 요약돼서 잘 문장이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번 맞는 거고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자, 2번 간접 손실에 대해서도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손실보상 해주면 되지만 법률에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관련 규정들을 유추 적용해가지고 직접적인 규정이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비슷한 관련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손실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죠. 그 내용이 2번 지문에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수용재결에 대해서 불복할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쳐서 이의재결을 거쳤다 하더라도 그 이의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수용재결을 가지고 취소소송의 대상을 해야 된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또 어떤 보상 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오해해가지고 손실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했을 때는 뭐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되느냐? 바로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죠. 그럴 때는 피보상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된다라고 조문이 아니라 판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이대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키워드가 어렵진 않습니다. 아니 이거 법령상 손실보상인데 위원회가 약간 오해해가지고 손실보상 자체가 안 된다고 판단을 내려버렸어요. 그럴 때는 취소소송이 아니라 보상금 증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보상금 증감 소송 같은 경우는 우리 조문이 있죠? 그래서 피고가 누가 된다 이 내용이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짬뽕이 되어서 4번을 골랐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취소 소송이 아니잖아요. 보상금 증감 소송. 피고는 누구? 사업시행자 대상으로. 오케이? 이렇게 해서 맞춰야 되고 사실 4번이 약간 좀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틀렸을 수는 있는데 7급 위주로 좀 많이 나왔던 판례이긴 합니다만은 퀄리티가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12번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통고처분 1번이랑 3번은 특별히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어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켜서 질서 위반 행위를 했다면 스스로 원래 이 심신장애일 경우에는 이 깎아주거나 아니면 부과하지 않죠. 행정벌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스스로 자기가 일부러 그 범법 행위를 하려고 술을 마시고 있다. 왜냐하면 나중에 걸렸을 때 저 술 마셔서 심신상태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좀 깎아주세요. 이런 주장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 감경하거나 부과하지 않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조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죠.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4번 조례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과태료는 처분입니까? 아니죠. 과태료는 처분성이 없기 때문에 따로 다툴 수 있는 그 방법이 정해져 있다 했어요. 과태료 재판이 따로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13번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 횟수를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계속 중에 그 위반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 조치의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사실 이 문제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1번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이 내용을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뭘 부과했어요?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게 한 번 걸렸을 때는 100만 원, 뭐 2번 걸렸을 때는 200만 원, 3번 이상 걸렸을 때는 300만 원이라고 딱 정해놨다고 봅시다. 그러면 3번 걸리든 4번 걸리든 5번 걸리든 계속 300만 원이고 한 번은 100만 원, 두 번은 200만 원이라는 의미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볼게요.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따 4번인가에서 아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사실 이 부분만 봤을 때는 뭐 한 번 걸렸을 때 얼마 이것까지는 생각할 필요는 없고 대신 횟수를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그런 규정이 있구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수소법원은 수소법원이라는 이 단어는 약간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보이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지 그냥 과징금 부과 처분의 취소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게 이제 기본 원칙이죠. 이 말도 사실 취소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은 그 처분 자체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그 기준 시점을 언제로 한다? 처분 시로 한다. 이 내용을 되게 어렵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 원칙을 먼저 고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 시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 처분 이후에 법령이 바뀌었다거나 사실 상태가 바뀌었다는 것은 일단 원칙적으로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처분 시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그게 1번이고요. 근데 문제는 2번입니다.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를 취소하는 확정 판결이 있었어요. 이제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3번 걸려가지고 300만 원짜리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고 봅시다. 근데 그 과징금 부과 처분에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더니 3번째 걸렸잖아요. 그 중에서 2번째라든가 첫 번째라든가 아니면 이번 3번째가 처분 자체를 판단을 했더니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를 취소하는 확정 판결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3번 위반한 거예요. 3번 중에 1번이 취소되면 2번 위반한 거예요. 2번 위반한 걸로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확정 판결이 있었다면 사실 상태의 변동에 해당하죠. 물론 일반적인 사실 상태의 변동은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이런 특별한 사정의 사실 상태의 변동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있어서 고려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겠죠. 왜냐면 3번일 때는 300만 원인데 한 번이 날아가면 2번으로 바뀌면 200만 원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반드시 고려해야 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확정 판결이 있었다면은 그거는 수소법원의 위법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까? 미치지 않습니까? 미쳐야 되겠죠. 근데 미치지 않기 때문에 틀린 답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정 조치를 몇 번 받았냐에 따라서 과징금이 결정이 되는데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를 취소하는 확정 판결이 하나라도 있었다면은 시정 조치 하나가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걸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 3번.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한다. 사실 1번이랑 3번을 잘 구분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처분의 위법 여부 기준시는 처분시지만 결론적으로 그 처분이 있고 지금 재판은 나중에 있다면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래도 위법 여부 판단은 당연히 처분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료는 어쨌든 이때까지 받은 거를 다 종합해서 판단한다. 이 내용이 이거고요. 4번. 시정조치에 대한, 이것도 이제 2번이랑 이제 관련이 되는 게 잘 보셔야 돼요. 시정조치에 대한 취소 판결의 확정으로 해당 위반 행위가 위반 횟수의 가중을 위반한 횟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말이 어렵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번 이상이면 무조건 3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5번 걸려가지고 지금 300만 원 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취소 소송을 한다고 봅시다. 근데 아까 2번처럼 다른 법원에서 이번엔 5번째죠. 그 5번 중에 한 번은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가 뭐 아예 문제가 있어서 취소되는 확정 판결이 있다고 봅시다. 그럼 이 사람 5번이 아니라 4번으로 바뀌게 되는 건데 어차피 3번 이상이면 300만 원이면 똑같아요. 그렇게 돼서 그러한 횟수 산정에서 한 번이 제외된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과징금 부과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왜냐면 어차피 300이고 또 300이니까 않고 처분의 정당성은 그대로 인정될 수 있죠. 그죠? 5번 걸려도 300만 원. 4번 걸려도 300만 원, 3번 걸려도 300만 원.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 5번 걸린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하고 있는데 5번 중에 한 번이 날아가는 확정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결론은 300만 원 똑같기 때문에 그 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게 법원의 판례 결정입니다. 아시겠죠? 그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 판례 내용은 이겁니다. 2번, 4번. 제가 알려드린 내용,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좀 어렵게 쭉 적어져 있는데 읽어보시면 제가 말한 내용과 매치가 되고 이해되면 끝입니다. 아시겠죠? 국회직 8급에서 나왔는데 상당히 난이도가 있고 사실 국회직에 왜 자꾸 이런 문제들을 자꾸 발견해가지고 판례를 발견내는지 모르겠으나 사실 뭐 개인적으로 좀 어렵게 낸다면 이런 판례들이 뭐 5, 6, 12도 없긴 하고요. 뭐 알았을 때 특별히 뭐 나쁠 만한 판례는 아닙니다. 하지만 뭐 자주 나올 수 있냐 없냐로 봤을 때는 자주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개인적인 판단이 좀 드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14번 행정기본법상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뭐 이런 것도 사실 설명이 특별히 필요가 없습니다. 쭉쭉 하고 재량이 있냐 없냐 그리고 이것도 하고 이제 4번만 필요하죠. 부관이 행정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이면 붙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관련 규정을 보면요. 부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된다 해가지고 1, 2, 3호에 모두 다 적합해야지 1, 2, 3호 중에 단순히 한 개만 적합하면 나머지 2개는 안 지켜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다음 15번. 15번도 상당히 좀 읽을 게 많아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특별히 어려운 내용들은 없습니다. 갑이 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검사가 봤더니 아니 이거는 뭐 기소할 내용이 아니야 라고 해서 불기소 결정을 했어을 근데 불기소 결정을 하면 당연히 그 고소인이 갑한테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당연히 그거를 그냥 안 해준 겁니다. 그래서 갑이 나중에 열받아가지고 대검찰청에다가 그 검사를 징계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이제 검찰총장이 징계할 사안인지를 봤더니 결과를 통지하지 않는 거는 잘못한 건 맞아. 하지만 그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뭐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징계를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나 장래에 동일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그냥 경고만 한 겁니다. 근데 대검찰청 내부 규정에 근거해서 경고 조치를 한 거죠. 물론 이제 징계 중에 경고도 있긴 하지만 이제 중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자, 병의 불기소 결정. 키워드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냐 안 되냐?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은 이미 다른 방법,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다른 방법으로 불복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없어서 처분성이 없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불복할 수 있어요? 없죠. 그리고 니은도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어요? 없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자체도 처분을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 가는 거지 처분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억, 니은은 전부 다 틀리게 되는 거고요. 자, 대검찰청 내부 규정에서 검찰총장이 만약에 이 경고 조치를 받게 되면은 나중에 승진이나 전보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돼 있으면은 검사는 이걸 다툴 만한 필요가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D급만 받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근거 규정으로 이런 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처분을 받은 게 나중에 전혀 불이익이 없다. 그러면은 처분성이 없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처분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정답은 1번이고요. 자, 16번 행정소송에서 법률상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특별히 설명 필요 없고요. 2번 이 적법 요건은 사실심, 변론, 종교심뿐만 아니라 3심까지 갔다면 상고심에서도 무조건 지켜져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그 기본적인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거랑 4번이랑도 연결이 되죠. 건축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건축 공사가 이미 완료됐으면 소의 이익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적법 요건에서 각하가 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근데 소를 제기한 후에 사실심, 변론, 종결일 전에 건축 공사가 완료됐을 때는 소이익이 있다고 볼까요? 상당히 좀 헷갈리게 적어놨지만 결론적으로는 1심, 2심, 3심에서 전부 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무조건 소의 이익이 있어야 되죠. 근데 중간에 소의 이익이 없어졌죠. 그럼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되는데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3번도 특별히 어려운 질문 아니고 많이 봤죠? 이미 제명이 됐고 본인의 의원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그 제명 의결이 취소되면 그동안 못 받았던 월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고 있다라는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17번 항고소송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설명 필요 없죠? 건축물 대장 용도 변경 신청했는데 안 해줬다. 그럼 처분성이 있다고 봤고요.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우리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에 일정 사항을 등재한다거나 아니면 운전 경력 증명서상에 어떤 내용을 기재한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그 대장상의 내용이 바뀐다고 무조건 법적인 권리나 그런 내용이 바뀌냐? 그건 아니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다라고 봤고요. 기억, 니은이죠. 중앙행정기관이 취소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관할이 생기는 건 맞지만 거기만 그러면 관할이 되냐? 그게 아니죠. 거기다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도 할 수 있고 또는으로 가야 되는데 무조건 이것만 된다 했기 때문에 D급 지문이 틀렸고요. 취소소송의 관련 청구의 소송과의 병합은 원시적 병합과 추가적 병합 모두 가능합니다. 그 원시적 병합이 뭐냐? 원시적은 말 그대로 처음부터 취소소송 제기하면서 다른 소송도 같이 병합시키는 거고요. 추가적 병합은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나중에 관련 청구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나중에 합치는 겁니다. 그 차이예요. 근데 둘 다 가능하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기억하시면 되고 18번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설명 필요 없죠? 허가 신청을 했을 때 중간에 내가 공무원이 일부러 이걸 늦추지 않는다면 그 허가 신청 시와 나중에 처분 시에 관련 규정이 바뀌었다면 바뀐 기준으로, 왜냐하면 처분 시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법령상의 산림 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산림 훼손 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연을 보호해야겠죠.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산림 훼손 관련된 내용은 이 판례 밖에 나올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산림 훼손 금지 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누가 산림 훼손 허가를 내주면서 공익상 필요가 있는데 산림 훼손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하겠습니까? 아니겠죠. 그 내용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어업에 관한 허가의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면은 일단 유효기간이 끝났으면 그걸로 끝나죠. 그 뒤에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기존 게 갱신된 게 아니라 새로운 허가를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3번에 나와 있는 거고요. 4번도 많이 봤던 지문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 19번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지문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취소소송이랑 무효확인소송이 어떤 관계다? 양립할 수 없는 청구다. 취소면 취소만 되지. 그죠? 무효도 됩니까? 아니죠. 무효면 무효만 되지 취소도 돼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립할 수 없어서 주의적, 예비적 청구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단순 병합은 안 된다. 이거 제가 설명을 여러 번 드렸는데 개념이 지금 시험 직전에 이해가 또 안 되면 그냥 이 문구 그대로 암기하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령을 알려드리는 거지 공부를 할 때 무조건 이렇게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으로서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와 사정 판결에 관한 규정은 무효동 확인 소송에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즉 무효동 확인 소송에서는 행정심판 거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사정 판결 안 된다. 이거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고 특별히 설명 필요 없죠.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이거 취소 구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밝히지 않았다면 취소를 구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취소 소송의 요건을 갖췄다면 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취소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취소 소송의 기각 판결은 무효 확인 소송에 미치죠. 그죠? 근데 반대로 무효 확인 소송의 기각 판결은 취소 소송에서 미칩니까?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취소 소송의 기각 판결이란 거는 취소가 돼야 될 만한 하자가 있다고 어떤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그러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부적법하다는 거예요? 적법하다는 거죠. 그럼 처분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에 기판형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무효 확인 소송을 낸다? 취소도 안 됐는데 무효가 되겠어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처분은 적법하다는 거에 이미 판결이 딱 기판형이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이 되고요. 반대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무효까지는 아니야. 그러면은 무효까지는 아니어서 그냥 이거는 기각해버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물론 이렇게 됐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쵸? 근데 이렇게 됐다 가정하지 말고, 3번처럼 가정하지 말고, 무효가 아니어서 기각을 했어요. 취소는 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효 확인 소송에서 기각당한 사람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효 확인 소송의 기판력은 취소 소송까지 미치지 않으니까. 그럼 취소 사유가 되면 취소는 가능한 거죠. 그 내용을 기억하시고 이런 내용에서 약간 이대로 나오거나 아니면 반대로 나오거나 했을 때 정답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20번 갑니다.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건축물의 건축이 이것도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인허가 의제와 관련돼 있어서 항상 지문을 볼 때 어떤 게 주된 처분이고 어떤 게 인허가 된 처분이냐를 먼저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건축물의 건축이 관련 법률상 개발 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이거 딱 자르고 그 건축의 허가권자는 개발 행위 허가가 의제가 되는 의제되는 게 뭐예요? 개발 행위 허가입니다. 의제되는 거. 그럼 주된 건 뭐예요? 건축 허가 신청이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 행위 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주된 게 안 된 거예요? 의제된 게 안 된 거예요? 개발 행위 허가가 의제된 거기 때문에 의제된 거가 안 됐을 때 주된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물어보는 아주 쉬운 건데 이렇게 어렵게 표현한 겁니다. 하지만 맞추셔야 돼요. 아시겠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 주된 허가 요건뿐만 아니라 의제되는 인허가 요건까지 모두 구비한 경우에 주된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가 있고요. 의제되는 인허가 요건 불비를 이유로 주된 인허가 신청에 대해서 거부 처분을 한 것은 당연히 적법하다. 이것만 보면 쉽죠? 하지만 이 지문을 여러분들이 잘라서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된 게 뭐고 의제된 게 뭐고 의제된 거가 문제가 있어서 주된 거 거부 처분 오케이. 적법. 이렇게 결론을 이어나가셔야 돼요. 자, 횡단보도 이건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고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이것도 그냥 기억하셔야 돼요.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징수는 기속행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뭐 자주는 안 나오지만 충분히 나올 수는 있는 내용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에 따라서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에는 자, 키워드 나왔죠?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이해관계에는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뭘 해야 된다? 대상을 뭘로 잡아야 된다? 주된 거 잡아야 돼요? 의제된 거 잡아야 돼요? 의제된 거를 소송의 대상으로 잡아야 된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직접 상대방은 반대죠? 그것까지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20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7회까지 오늘 마무리를 했는데, 여러분, 이번 회차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앞부분에 약간 좀 어려운 문제들,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문제들,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좀 읽을 거리가 많아서, 그런 게 많아서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었는데, 실제 시험도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7회 모의고사를 통해서 미리 경험을 해보신 거라 생각하시면 되시고, 앞에서 너무 시간을 끌어버리면 안 되고, 그 긴장감과 압박감을 좀 느끼실 필요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실제 시험도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어떻게 또 풀어나가야 되는지 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만약에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좀 어렵게 나오고 읽을 게 많다, 그럼 어차피 뒤쪽에서 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변별력을 그 출제위원도 생각하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변별력을 갖출 수가 있고요. 반대로 앞이 쉬우면 뒤에가 어려울 수 있고, 만약에 앞에도 어려운데 뒤에도 어렵다, 괜찮습니다. 나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풀면서 어렵다 괜찮아요. 실제 시험도 어려운 거 나올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하더라도 묵묵히 시간 재고 풀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법에서 시간을 세이브할 수도 있지만 행정법에서 시간을 오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과목에서 또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미리 연습하는 차원에서 이번 회차 문제도 상당히 좀 문제들이 괜찮았다라는 개인적인 평가를 하고요. 꾸역꾸역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가 이제 7번 갔잖아요. 이제 마지막 8번 갈 건데, 모의고사 틀린 내용들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OX 문제집처럼 체크를 해놓고, OX 문제집만큼 문항수가 많지는 않잖아요. 어차피 뭐 20개 해봤자 28에 160인데 그중에 여러분들이 자주 틀리는 거 뭐 100개도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 위주로 좀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그 시험을 대비해 나간다면, 제가 봤을 때는 OX 문제집과 파이널 모의고사만 잘 회독하고, 물론 기본서를 공부할 때는 가정하에요. 그렇게만 하더라도 행정법은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감을 갖고 시험장에 들어가도 될 만큼 충분히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7회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스러운 마음은 최대한 밀어버리시고 앞으로도 최대한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도 다음 주도 더욱더 좋은 강의, 쉬운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